어제 하루 당신은 결심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는가? 어제 하루 동안 당신은 총 몇 분간 체조했는가? 어제 하루 당신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제 하루 웃은 시간은 총 몇 분인가? 어제 하루 당신은 감사 기도를 했는가? 어제 하루 당신이 경청한 시간은 총 몇 분인가? 어제 하루 화를 낸 시간은 총 몇 분인가? 어제 하루 독서한 시간은 총 몇 분인가? 어제 읊조린 명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입니다. 앞에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나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강상구 저자의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입니다. 이 책은 50대가 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1장 50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만든다. 2장 50의 휴식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3장 50의 대화가 행복을 부른다. 4장 50의 집중이 소중한 꿈을 이루게 한다. 5장 50의 성실함이 당신의 이미지를 바꾼다. 6장 50의 공부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와 같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 습관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습관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한 저자의 실제 경험과 사례,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쓴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건강한 수면, 운동, 낮잠, 산책, 박수, 머리지압 등의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복식호흡, 명상, 웃음, 마음의 여유, 감사기도 등의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유혹을 참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력을 키우는 습관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고 칭찬을 잘하는 습관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독서, 글쓰기, 외국어, 컴퓨터 등의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책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50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품위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으로 곤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참고 삼아 개선해 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50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6가지 습관 만들러 가보실까요? 하루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하루 수면 권장 시간은 8시간이다. 다음은 사토 도미오의 저서 잠의 즐거움에 소개된 내용이다. 1950년대 미국 암협회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흡연, 수면 등에 관해 기초 설문조사를 했다. 그리고 6년 뒤에 다시 추적조사를 통해 개인의 생활습관과 사망률의 인과관계를 정리했다. 그 결과 사망률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것은 영양 상태도 운동도 아닌 수면 시간이었다.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람과 9시간 이상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8시간 전후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9년 후에 다시 실시한 추적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의 제닛 크로프트 박사는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7에서 9시간 정도인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뇌졸중, 비만 등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하루의 3분의 1인 8시간 정도의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타라 스와트 박사 역시
하루 4시간만 자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서 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8시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체질이나 잠자는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다. 6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간을 자도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잠을 몇 시간 자든 상관없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적정 수면 시간을 모르고 있다면 임상실험과 통계적인 수치로 나온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잠을 자라. 처음 일주일간은 8시간을 자보고 몸과 마음이 개운하다면 그 다음 일주일은 7시간을 자보자. 이런 방법으로 매주 1시간 간격으로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다. 이때 몸과 마음이 가장 쾌적한 시간을 자신의 수면 시간으로 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귀찮은 사람이라면 현재의 수면 시간에 개의치 말고 하루 8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 동안 숙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잠이 오지 않더라도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라.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도 8시간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고 정착하는 데는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3주 정도 동일한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반복해보자. 그래도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더라도 제 시간에 잠잘 수 있는 습관을 정착시켜라. 건강한 아침을 위해 딱 10분만 일찍 잠들라. 처음부터 2시간이나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다. 우선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취침해보자. 한 달 동안 10분 일찍 잠들므로써 현재의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10분 일찍 잠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10분 정도로는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는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한 달에 10분씩 일찍 잠들다 보면 1년이면 2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된다.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12시면 잠을 자고 밤 12시에 잠드는 사람은 10시에 잘 수 있다. 인지치료 및 연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을 앞당기면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일찍 휴식을 취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일찍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만큼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시간에 쫓겨 허둥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루를 느긋하게 시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나는 책을 집필할 때는 마감 기한을 정한다. 나 자신과 약속을 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지기 위함이다. 이 기간에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취침을 하고 오전 4시에 기상해 자료를 찾거나 집필을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머리가 상쾌하여 글쓰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하면 오전 8시까지 4시간 동안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8시 이후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 당신이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몰입이 잘 되는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하루 10분 운동을 하라. 아침 체조로 반수면 상태의 심신을 깨우자. 많은 회사들이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맨손 체조를 시행한다. 업무 시작 10여 분 전에 방송으로 체조 시간이라는 것을 알리면 제조공정실, 연구실, 사무실, 경비실 등에서 전 직원이 자신이 일하는 데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와 방송에 맞춰 체조를 시작한다. 우리가 수시로 지나가는 대형 공사장을 눈여겨 살펴봐도 새벽마다 작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맨손 체조는 기계 체조나 리듬 체조처럼 장비나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침실, 거실, 마당, 사무실 등 두 팔을 뻗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간단히 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라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가능한 운동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10분 체조는 아직 반수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심신을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10분의 투자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셈이다. 또한 10분 체조는 자는 사이에 굳은 관절을 이완시켜서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어준다.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하여 몇 번의 검색만으로 효율적인 체조법을 배울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기만 하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해보자. 하루 10분 산책을 하라. 뒷짐지고 걸으면 건강해진다. 중노년이 되면 허리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 때문에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중노년만의 질환이 아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릎, 목, 어깨 등의 부위도 위험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장이나 폐에도 압박을 가해서 소화 기능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몹시 위험하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골방에서 하루 종일 양반다리로 앉아서 글을 읽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급해도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뒷짐을 지고 걷는 자세 덕분이었다. 선비들은 글을 읽다가도 종종 골방에서 나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들어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뒷짐만 져도 병이 낫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뒷짐을 지는 자세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선 뒷짐을 지면 가슴이 펴진다. 가슴이 펴지면 심호흡하는 자세가 되어 숨쉬기가 편해진다. 더불어 목과 허리가 바르게 세워진다. 뒷짐을 지고 허리를 쭉 펴면 앉아서 공부하느라 휘어진 척추와 긴장되었던 근육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옛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골방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글을 읽었듯이 요즘 사람들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게임을 하느라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앉아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느라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시력이 저하되고 팔과 다리가 결리며 일부는 허리 디스크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 선비들이 했던 것처럼 뒷짐을 지고 멀리 하늘과 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의식적으로 허리를 쭉 펴고 뒷짐을 지고서 먼 곳을 응시해보라. 척추 교정 등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10분 박수를 쳐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박수. 박수는 그냥 내키는 대로 쳐도 되지만 알고 치면 더 도움이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에서 활용해보자. 첫 번째로 보통 박수가 있다. 손바닥 전체로 치는 박수로 합장 박수라고도 한다. 평소에 긍정이나 기쁨을 표현할 때 치는 박수다. 손바닥 전체로 박수를 치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멋진 노래나 강연을 들으며 박수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크고 길게 박수를 쳐보라. 다른 사람이 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크고 자신있게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당당한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둘째, 손바닥 박수다. 손가락을 조금 뒤로 젖히고 손바닥만으로 치는 박수로 소화가 안 되거나 내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 손바닥 박수를 치다 보면 손바닥이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주며 안정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셋째, 주먹 박수다. 두 주먹을 쥐고서 손바닥을 치는 박수로 주먹을 쥐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주로 손가락 둘째 마디의 뼈가 부딪힌다. 이곳은 머리나 어깨가 아플 때 효과가 있다. 넷째, 손가락 박수다. 손을 공 잡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치는 박수다. 손가락 첫째 마디로 박수를 치거나 손톱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쳐주는 것도 좋다. 손가락 끝은 눈과 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코가 막혔을 때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면 눈이 맑아지고 콧구멍이 뚫려 시원해진다. 다섯째, 손목 박수다. 손바닥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곳은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뇨기관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다만 손목 박수는 다른 박수와 다르게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뼈와 뼈가 부딪혀서 자칫하다가는 손목 주변에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손등 박수다. 양손의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손등 전체를 골고루 치는 것이 포인트다. 손등은 등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척추로 고생하거나 요통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하루 10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해소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는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다. 두통, 불면증, 경련, 설사, 식욕부진, 피로, 집중장애, 위장장애 등의 생리적인 반응은 신체 활동에 지장을 주어 몸을 불편하게 만든다. 반면 분노, 무기력, 불안, 적개심, 초조, 우울, 공포 등의 심리적인 반응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 라고 말했다. 라자루스의 말대로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을 제거하면 생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병원에 가라.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관련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우선이다.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올 뿐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해 쓸데없는 것은 버려라. 일의 끝이 보이지 않고 매일 밤늦게까지 해도 남은 일의 양이 전혀 줄지 않는다면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은 과감하게 버려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셋째, 당사자를 찾아가서 해결하라. 상대가 배우자, 친구, 상사, 고객, 이웃, 가족 등 대상이 누구든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용기 내어 찾아가라. 그리고 당신의 상태를 말하라. 상대는 당신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당신 혼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넷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라.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어두운 골방에 혼자 있지 말고 그럴수록 밖으로 나와라.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라. 세상의 밝은 빛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몰아낼 것이다. 산책은 기분 전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 다섯째, 심호흡을 하라. 분노, 무기력, 불안, 초조, 공포 등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면 지금 바로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연속해서 10번 정도 해보라. 연거푸 흡입한 공기가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씻어낼 것이다. 이때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것도 좋다. 하루 10분 복식 호흡과 명상을 하라. 복식 호흡을 하는 올바른 방법. 횡격막을 상하로 움직여 충분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복식 호흡의 기본 자세와 호흡법을 배워보자.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흉식 호흡은 잊고 평안한 호흡을 시작하자. 복식 호흡의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가부좌를 튼다. 무릎 부상 등으로 가부좌를 틀 수 없는 경우라면 눕거나 반듯하게 앉으면 된다. 가부좌를 틀고 앉을 장소가 없으면 의자에 앉거나 현재의 장소에서 2단계 이후의 자세를 취하면 된다. 2단계, 허리를 세운다. 평소의 생활 습관 때문에 허리가 굽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허리를 펴는 연습이 필요하다. 허리를 펴면 장기에 가해지는 압박이 사라져 호흡하기 쉬워진다. 허리를 세우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면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다. 3단계, 어깨에서 힘을 뺀다. 보통 놀라거나 긴장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불안정한 자세에서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어깨 긴장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 반듯하게 선 자세에서 팔에 힘을 빼고 중력에 몸을 맡겨보라. 어깨가 편안해지면서 긴장이 풀어질 것이다. 4단계, 턱을 당긴다. 이때 턱은 살짝만 당겨야 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당기면 이중턱이 되어 오히려 호흡을 힘들게 만든다.
목에 들어간 힘을 빼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면 턱은 자연스럽게 당겨진다. 5단계, 눈을 감는다. 종종 눈을 뜨고 일정한 지점을 바라보며 복식 호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 지점에 원이나 풍경사진, 마음이 편안해질 만한 글귀 등을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호흡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눈을 감는 것보다 잡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눈을 감는 것이 좋다. 눈을 감으면 외부 자극의 3분의 2가 차단되어 그것만으로도 긴장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나서 본격적인 복식 호흡을 시작하면 된다. 호흡법은 기본 자세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코로 호흡한다.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도록 만들어서 건강에 좋지 않다. 숨은 가능한 한 코로 쉬는 것이 좋다. 2단계, 배를 쑥 내밀며 공기를 흠뻑 들이마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는 내밀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처음에는 가슴을 움직여서라도 배를 내밀며 호흡하는 수밖에 없다.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배를 내밀며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3단계, 잠시 숨을 멈춘다. 숨을 잔뜩 들이쉰 후에는 한 3초 정도 호흡을 멈추는 것이 좋다. 잠깐이지만 배에 힘이 가해지면서 기분 좋은 열기를 느낄 수 있다. 4단계, 10초 정도 여유를 두고 숨을 조금씩 내보낸다. 코로 내쉬거나 입을 오므려서 공기를 조금씩 내보낸다. 공기를 내보낼 때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에서 10까지 세면 쉽게 할 수 있다. 5단계,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다. 하루 10분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멍을 때려보라. 우리는 타인과의 경쟁을 넘어 자기 자신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어제보다 발전한 내가 되어야 하고 어제보다 더 많은 지식과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심지어 스마트 기기들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더욱 바빠졌다. 끊임없는 자극과 방대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뇌와 마음은 쉬고 싶다고 외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진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자신을 제도권 밖으로 쫓아내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긴다. 제도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긴장하고 있으니 뒷골이 당기고 어깨가 아프다. 육체는 경직되고 일상적인 활동이 매끄럽지 못하다.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가지만 의사는 육체의 어디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치료받을 만한 것도 아니라며 약도 처방해주지 않는다. 다만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라고만 할 뿐이다. 이런 상태는 약을 먹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긴장을 풀어 경직된 몸을 이완시켜 주어야 한다. 이때 긴장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멍을 때리는 것이다.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 따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정신줄을 놓고 혼자서 멍하니 있으면 된다. 곧 세상의 소리도 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멍 때리는 동안에 내는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불필요한 정보가 삭제되고 그 공간에는 새로운 기억이 저장된다. 머리는 비울수록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휴식 후 산뜻하게 정리된 두뇌에서 나온다. 하루 10분의 멍 때림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보자. 하루 10분 감사 기도를 하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라. 감사와 불평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새벽 출근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에 감사하다가도 퇴근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이 어둡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현상은 변함이 없는데 가로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발견될 것이다. 진짜 감사할 것은 공기와 같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 딱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처럼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에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부여받은 데 감사하라.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어제 숨을 거둔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이기 때문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라.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음을 감사하라.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 무릎이 있음을 감사하라. 화장실에서 스스로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부모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하라.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이 있음을 감사하라.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라. 직장을 구하러 다닐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감사하라. 옛날에 태어나서 노예가 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오늘날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라. 친구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라.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에 감사하라.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가 있음에 감사하라. 허리를 구부려 양말을 신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라. 가로수 아래를 산책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붐비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아 앉아 갈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라. 풍족한 세상에 살아온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의 조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어도 충분하다. 현재를 둘러보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꿔보자. 감사할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보라. 감사할 것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감사 노트를 준비하자. 하루 10분 독서를 하라. 독서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자. 첫째, 독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평소에 궁금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책에서 얻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압축되고 정리된 것이기에 명쾌하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다양한 견해가 있고 저자의 압축된 생각이 수록되어 있다. 책을 읽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독서로 얻은 정보를 재가공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둘째, 독서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촉매제가 된다.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하는 독서는 편파적인 인생관을 깨뜨려준다. 또한 돌처럼 단단한 두뇌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독서는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변화무쌍한 세상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신감을 준다. 이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셋째, 독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준다. 독서는 저자들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다.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상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눈으로만 보았던 한정된 세상, 좁은 세상을 깨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우치게 된다. 독서는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위다. 하루 10분 명언을 읊조려라. 삶 속에 적용하는 명언들. 부모들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을 믿고 소와 땅을 팔아 자녀들을 도시로 유학 보냈다. 도시 학교로 온 학생들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명언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졸음을 참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이 이전처럼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자리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라는 자조적인 말이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나도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금수저란 부모님의 재력이 단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유를 말한다. 흙수저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가난밖에 없는 사람이 처한 형편을 말한다.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젊은이들의 절망감이다. 이런 절망감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생기고 꿈, 희망, 인간관계,
내 집 마련마저 포기하는 7포 세대까지 나아갔으며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의미로 N포 세대로 기결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명언이 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들이 열린다 라는 헬렌 켈러의 명언이다. 그녀는 듣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다. 앞을 보지도 못했다.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도 닫힌 문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을 찾아서 두드리며 멀쩡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까지 열었다. 혹시 닫힌 문을 바라보며 포기하려 한다면 헬렌 켈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내게 필요한 명언을 선택해 매일 되새기자. 나는 10수년 전부터 성경 요절을 20여 개 발췌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읊조린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반복해서 읽는다.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때로는 할 일이 없을 때도 계속 들여다본다. 나는 선택한 요절을 첫 자를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사용한다.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로 읊조리면 중간에 빼먹는 구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외우면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다음은 좋은 글 모음으로 명언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선택해서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 보았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마하트마 간디.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헬렌 켈러. 단지 쉬운 것만 읽지 마라. 당신이 그것에 의해 즐거워질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짐 론.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음의 논밭을 개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니노미야 손토쿠.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파블로 피카소. 용서하는 힘이 결여된 사람은 사랑하는 힘도 결여되어 있다. 마틴 루터 킹.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행위와 선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존 듀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너를 마신다. 스콧 피츠제럴드. 크리스마스에는 이 세상의 만능의 부채를 흔든다. 모든 것이 부드러워졌고 더 아름다워졌다. 노먼 빈센트 필. 타인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에이브러함 링컨. 평화로울 때 땀을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덜 흘린다. 하이맨 리코버. 희망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당신이 희망을 버린다. 조지 와인버그.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명언을 얻을 곳은 많다. 서점에서 문고판으로 만들어진 작은 명언집을 구입하거나 명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으로도 읽어도 좋다. 당신 인생에 한마디 울림이 되어줄 명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하고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보라.